안녕하세요, 준환이에요. 오늘은 팀 페리스 작가님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지혜를 설파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1947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20살에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을 획득한 최연소 보디빌더로 기록되었다. 196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 5개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 7개를 획득한 뒤 은퇴한 그는 영화배우의 길로 나선다. 1982년 코난을 통해 영화에 데뷔한 그는 지금껏 전 세계적으로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배우가 되었다. 나아가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봉사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리더들과 협업하고 있다. 아놀드가 처음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제작자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더스틴 호프먼, 알파치노, 우디 앨런처럼 체구가 작고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110kg이나 나가는 아놀드는 할리우드에서 쓸모가 별로 없는 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났다. 흔한 오디션 한번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20살 때에 넘치는 자신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비결에 대해 그는 똑같이 답했다. 나는 경쟁하러 나간 게 아니다. 이기러 나간 것이다. 나는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 배역을 맡으려고 굳이 경쟁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나를 발견해 줄 때를 기다렸다. 모두가 살을 빼고 금발 미남처럼 보이려 노력할 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처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제작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 머물면서 팝콘이나 먹는 것이었다. 결국 아놀드는 사람들이 잘생기고 매끈한 배우에게 점점 식상해지면서 기회를 잡았다. 그는 한 식당에서 트윈스의 메가폰을 잡은 이반 라이트만 감독과 계약하는데 성공했다. 계약서는 냅킨 위에 작성되었고 출연료는 공짜였다. 대신 이익이 나면 런닝 개런티를 받기로 했다. 코미디와 아놀드의 조합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됐지만 영화 팬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트윈스는 아놀드에게 약 3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놀드의 비전은 경쟁이 아니라 승리였다. 커다란 기회는 작은 승리들 속에 들어있다.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스콧 애덤스는 57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신문지상에 19개 언어로 소개되는 연재 만화 딜버트의 작가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한 줄로 정리한다. 1등이 될 수 없다면 1등과 싸워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뭔가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선택 가능한 길은 두 가지다. 첫째,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둘째,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상위 25% 안에 드는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1등의 몫이다.
1등이 아닌 사람들에겐 불가능이다. NBA에서 활약하거나 앨범을 100만 장 이상 팔아 플래티넘을 기록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될 수만 있다면야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쉬운 목표가 아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비교적 쉽다.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2개 정도는 있다. 스콧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화가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 하지만 나는 피카소나 고흐는 아니다. 또 나는 코미디언들보다 웃기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도 제법 그리면서 우스갯소리도 곧잘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이다. 이 2가지가 조합된 덕분에 내 만화 작업은 평범하지 않은 진기한 일이 될 수 있었다. 스콧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젊은이들에게 상위 25% 안에 들라고 조언한다. 연습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 거창하고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 세일즈 등등 세상 사람들 75%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적극적으로 찾아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찾으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다. 넷스케이프의 창업자 마크 앤드리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CEO들 가운데 상위 25%에 속하는 기술을 3가지 이상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천재가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천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매력이다. 휴스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본 테드 강연 영상 5개 중 하나의 소유자다. 젊은 시절 브레네는 우연히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경기장의 선투사라는 연설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그녀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태도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살아가면서 상처가 되는 모든 공격과 비판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 신념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굳게 결심한 것이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그녀의 삶에 터닝포인트를 제공한 경기장의 선투사란 어떤 의미인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의 선투사다.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며 용감하게 싸운다. 실책을 범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가 누구인 줄 아는가? 바로 나, 그리고 당신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실수와 한계를 드러내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한다. 가장 많은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것들을 보여주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다. 브레네는 계속 설명한다. 경기장의 투사로 살면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있다.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신없이 두들겨 맞을 것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뛰어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삶이다. 인생을 바꿀 만한 커다란 용기는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다와 같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감수할 때 생겨난다.
BJ 밀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완화치료 전문의이자 제노스피스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다.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통찰한다. 한마디로 죽음 전문가다. 대학생 시절 밀러는 감전사고로 두 다리와 한 팔을 절단한 다음 화상병동에서 깨어났다. 화상병동은 매우 특이한 곳이다. 소름 끼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 환자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화상병동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의사들도 많다. 화상병동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다. 낮도 밤도 없다. 병실에는 창문도 없었다. 침대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다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만질 수 없다. 무엇보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다. 나는 그곳에서 겨울을 맞이했다. 어느 날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내 남은 한 손에 뭔가를 올려놓았다. 작은 눈뭉치였다. 화상 때문에 딱딱하고 보기 흉한 염증으로 가득한 내 피부와는 다른 너무나 생생한 촉감에 나는 깜짝 놀랐고 눈이 천천히 녹아 물이 되는 모습은 기적이었다. 이 작고 사소한 것이 내 온몸의 죽은 감각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깨워놓다니 눈물이 났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나를 오랫동안 흐느끼게 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하얀 눈이 보이지 않는 물로 변하듯 삶도 매 순간 변한다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나는 병실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은 사람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른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는 삶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절망과 비탄에 잠겨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생의 출입구를 발견하는 순간은 또 얼마나 경이로운 아름다움인가. 밀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두려움에 휩싸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좌절하기 쉬운 곳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아름다운 희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코 윌링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근육질에다 체중이 100kg을 넘는다. 브라질 주짓수 검은띠이고 대련할 때마다 네이비실 대원 20명을 무릎 꿇린다. 특수정보 분야의 전설적인 존재이고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를 꿰뚫어 본다. 네이비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 둘은 하나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메시지다. 예비책, 대안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것이다. 계획이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남는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를 잃으면 망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우리는 하나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가 고장나서 전체가 멈춰버리는 일은 늘 생겨난다.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지면 된다. 조코의 이 말은 팟캐스트 팀 페리스 쇼의 애청자 중 한 명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조코의 말을 듣는 순간 힘겨웠던 마약 중독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다.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지면 된다는 말에는
가슴에 와닿는 단순한 진리가 들어있다.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강해지겠다는 결심을 뜻한다. 따라서 다음 결정부터 곧바로 강해질 수 있다. 디저트를 거부하기 힘든가? 강해져라. 그 결정부터 시작해 강해지면 된다. 숨이 찬가? 그래도 계단을 이용하라.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간다. 시작점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다.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지면 된다. 임상심리학 박사인 타라 브렉은 서양의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 및 명상 전문가다. 워싱턴 내면 명상 커뮤니티를 설립했고 타라브렉닷컴에 올라오는 그녀의 강연은 매달 수십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다. 내게 타라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은 마리아 포포바다. 마리아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가장 심오하게 바꿔준 사람이라고 격찬했다. 그 후 나는 타라의 첫 책 받아들임을 선물받아 욕조 안에서 처음 10페이지를 읽었다. 그런 다음 욕조를 빠져나와 나머지를 모두 읽었다. 그리고 즉시 타라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받아들임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 섹션을 발췌해 소개한다. 이 부분은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는 지혜를 선물한다. 억누르거나 쫓아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명상 도중에 모욕을 당했던 일 때문에 화가 솟구치면 곧바로 속으로 아,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군 하고 말하면서 그 존재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나면 금세 다시 집중할 수 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바라만 보면 그것들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는다. 감정과 싸우는 것은 모래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발이 잠기는 것과 같다.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킬 뿐이다. 이름 붙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자 최선의 공격이자 최선의 방어이다. 자, 그럼 타라의 향기로운 글을 고요하게 읽어보자.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여행자가 찾아온다. 기쁨, 슬픔, 비열함 등등. 매 순간의 경험은 예기치 못한 방문자의 모습이다. 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어두운 생각, 수치스러움, 원한, 이들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환대하고 맞이하고 안으로 초대하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차드 맹타는 구글의 창업 공신이자 탁월한 엔지니어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나는 공개 강연을 할 때면 늘 간단한 10초 수련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강연장에 모여든 사람들 중 2명을 선택해 앞으로 불러낸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이 2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딱 10초 동안만 진심으로 소원해보라고 권한다. 그러고 나면 모두들 미소를 짓는다. 10초 전보다 훨씬 행복한 상태를 경험한다. 10초 수련법의 핵심은 사랑과 친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친절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과학적으로도 규명된 바 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똑같은 상태일 때
자신의 행복감을 고조시키려면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무작위로 빌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게 전부다. 기본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이다. 세계적인 게임 프로듀서이자 디자이너인 제인 맥고니걸 박사는 미래연구소의 연구회원이다. 그녀는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주목해야 할 10대 혁신가,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비즈니스 분야 가장 창조적인 10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제인은 정신건강을 위한 또 다른 습관으로 공개적인 비난을 삼가할 것을 주문한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독되기 쉬운 나쁜 습관이다. 내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거나 그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상대를 비난하는 순간 내 마음과 시간에도 상처가 생겨난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을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내 목숨을 구해줄 수도 있는 귀한 사람들을 잃는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상처와 실패는 없다.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라. 그는 변장을 한 채 당신을 찾아온 천사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어떻게 많이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이었어요. 우리가 천재가 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 안에 들면 천재를 이길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천재는 그냥 천재죠. 천재를 어떻게 이기겠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고 작곡을 잘한다고 해도 쇼팽을 이길 순 없겠죠?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길 순 없겠죠? 하지만 책 내용처럼 우리가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 안에 든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두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는다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 믿어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다면 두 개의 루비가 돼서 멋진 인생을 살아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